네, 안녕하세요. 7주차 1강 1.5절의 백열 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기사 시험 문제는 이제 백열 전구가 이제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서는 백열 전구 아직도 쓰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열 전구 빼고 백열 전구의 전압 특성이 이제 1.6절에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그거 뺄까 하다가 그래도 빼면은 너무 허전해서 형광등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너무 허전해서 백일전구랑 뭐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 문제를 토대로 해서 내가 만든 강의 노트예요. 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제가 자, 백열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전구는 온도 복사를 이용하는 유일한 광원입니다. 물론 텅스텐을 이용해서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서 빛을 내는 그것도 있는데 걔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화되어 있는 온도 복사 상용화해서 온도 복사를 이용한 광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도 복사를 이용하는 유일한 광원이며 유리구 안에 텅스텐으로 된 가는 금속선을 넣어 만든 전구입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가열되어 온도 복사를 이용한 강원이고 모든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빛을 발생시킨다는 물리 현상을 온도 복사죠. 물리 현상을 이용한 전구로서 금속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텅스텐으로 필라멘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텅스텐이 그 재료다라는 얘기야. 어, 열을 많이 가하면은 이 뭐 굴이나 뭐 그냥 기타 알루미늄 이런 거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은 얘가 열이 온도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는 선이 끊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끔 하려면은 온도가 높은, 즉 녹는 점이 융점이라고 얘기하죠. 융점이 높은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텅스텐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속 중에 지금 가장 녹는 점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 3,400도씨의 융점을 갖는데, 그래서 텅스텐을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빛을 낸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전구에서의 필라멘트 온도는 약 2000도씨가 되겠어요. 그래서 2000도씨 정도로 하면은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필라멘트의 재료로 텅스텐을 직선형으로 한 것, 이건 이제 소형 전구에 사용하는데요. 직선형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는 코일을 한번 감은 형태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수명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이중 코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서는 필라멘트의 코일이 연소가 되죠. 산소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열을 가하면은 얘가 이제 끊어진다라는, 연소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형 작은 꼬마 전구는 그 내부를 진공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직선형으로 그냥 꼬우면은 또 이제 꼬마 전구니까 음,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직선형으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꼬마 전구일 경우에는 진공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조등급 전구와 같이 비교적 큰 전구는 단일 코일형이나 이중 코일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내부는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타지 않도록, 즉 불활성 가스를 갖다가 봉입을 합니다. 넣는다라는 얘기죠. 이때 불활성 가스로는 질소, 아르곤, 크립톤 등이 사용하는데 한 아르곤 가스를 갖다가 좀 많이 넣고요. 90% 내외로 넣고, 그 다음에 질소를 한 5%, 90에서 95%뭐 이렇게 책마다 좀 이렇게 좀 다른데, 아르곤 가스를 넣어가지고 불활성 타지 않도록, 필라멘트가 타지 않도록 하고, 이 아르곤이 이제 아르곤에 이제 전류가 흘러가지고 열을 내다 보면은 여기서 아크를 일으켜요. 아크를.
그래서 이 아크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또한 봉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통 가스를 갖다가 넣고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아르곤에 소량의 질소를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전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구죠. 예전엔 내가 이 그림까지 다 그냥 안 보고 그려줬는데 뭐 백열전구 그래서 이거 노력 많이 한 거지 내가 그랬는데 지금 백열전구 안 쓴다니까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하긴 싫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유리구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리구야 이렇게. 이게 유리구다라는 겁니다. 유리구를 소켓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소켓이 있지 이렇게 비어 있는 소켓. 얘를 끼우는 것이죠. 끼우면 여기에 이제 전기가 공급되는 거고 그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베이스는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베이어닛 베이스 그리고 나사 베이스로 해가지고 얘는 내진 진동에 강한 참을 내자 쓰는 거지 인내하다 내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에 이제 강한 거야. 그래서 선박 그런 데다가 사용하는 특수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얘를 꼽았어. 그래서 베이스를 꼽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겠지.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끔 한 것을 도입선이라고 얘기해요. 도입선은 그래서 외부 도입선과 그리고 내부 도입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봉착부 도입선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요거의 재질과 특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야. 외부 도입선 그리고 봉착부 도입선 그리고 내부 도입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내부 도입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여기에 이제 텅스텐으로 만든 필라멘트를 이중 코일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이중 코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도입선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이동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걸 이 필라멘트를 지지를 안 하면은 얘가 흔들리기 때문에 얘가 쉽게 또 접합한 부분이 이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끊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도 이렇게 아, 스템 그리고 앵커를 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 스템에다가 이 필라멘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앵커란 뜻이 이제 뉴스 앵커 뭐 이제 닻을 얘기하지. 해양 배 타고 갈 때 이제 배를 갖다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앵커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 앵커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 얘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것으로 이 지지하는 것은 이제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는 딱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불활성 가스를 넣는다라고 했는데 불활성 가스를 넣는다라고 했는데 불활성 가스를 어떻게 넣냐 하면은 요 배기관이라고 하는 요걸 만들어 놓고서는 요 유리구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 그 다음에 이 배기관을 통해서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고 밀봉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구의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씩 한번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유리구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경질의 붕규산 유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점등 온도를 고려하여 소용량에는 소다 석회유리나 남유리가 사용되나 큰 부하가 걸리는 대용량 전구에는 붕규산 유리를 사용한다 해서 우리는 딱딱한 경질의 붕규산 유리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또한 눈부신 거를 줄이기 위해서 즉 휘도를 줄이기 위하여 불소 화합물로 전구를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유리구를 부식을 시킨다라는 얘기지. 너무 눈 밝은 것이 이제 싫으니까. 또한 프로스트라는 전구가 있는데 이 프로스트 전구는 휘도를 6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유리구 내면을 실리카로
코팅 처리해가지고 빛의 확성면을 증가시키는 유리 전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카칠을 해서 빛을 대략 5, 6% 정도 흡수를 합니다. 이런 것도 요 빨간색으로 한 거는 이제 기사 문제 나왔던 거고, 파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좀 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리카칠을 해서 빛을 대략 5, 6% 정도 흡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점등 시 유리구의 평균 온도는 대략 100도에서 120도씨, 이제 물이 끓는 그 정도까지 온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도에서 120도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를 보도록 하죠. 필라멘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텅스텐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융점이 높은 그러한 거죠. 그래서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아주 가는 금속 선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전류가 이 선을 통과하면서 열에 의한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녹는 점이 높고 온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복사 에너지 W는 알파의 T의 4승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렇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녹는 점이 높고, 그리고 적당한 전기 저항 및 고온에서 승화 현상이 적고, 그리고 가늘게 가공이 가능한 재료를 우리는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재료가 텅스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재료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녹는 점이 높아야 되고, 적당한 전기 저항이 있어야 돼. 저항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쭉 전류가 확 흐르니까, 큰 전류가 흐르니까 일찍 타겠지. 높은 온도가 되니까. 그래서 적당한 저항값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저항값이 매우 높으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온도 복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적당한 전기 저항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온에서 승화 현상, 그 타가지고 거먹게 흑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승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화 현상이 적게 나타나고, 그리고 가늘게 가공이 가능한 그러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재료로 가장 적합한 게 텅스텐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텅스텐도 비교적 적은 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유리구 내부에 흑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다음 베이스를 보도록 하죠. 베이스, 소켓에 꽂아서 전기 회로와 연결하는 백열 전구의 금속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사형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차입식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오넷 베이스라고 했는데, 얘는 다른 말로는 또 차입식은 바이포스트 베이스, 스완 베이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나사형 베이스는 스크류 베이스 또는 에디슨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형 베이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구의 베이스입니다. 자동차, 기차, 선박 등 진동이 심한 곳에는 차입식 베이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베이오넷 베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백열 전구의 구분으로서는 와트를 100와트짜리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 전파상 가가지고 100와트짜리, 또는 요즘은 뭐 우리가 뭐 이마트나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나 아니면은 GS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백열 전구는 안 파는데, 하여튼 이제 특수한 용도에서 이제 팔기는 해요. 필요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백열 전구의 구분은 와트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 와트짜리로 이제 우리가 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베이스의 지름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E26이야. E26. 그래서 베이스의 지름이 26mm짜리다라는 겁니다. 베이스의 지름이 26mm다라는 얘기야. 2.6cm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백열 전구인데, 이것은 E26은 250와트 이하의 전구 베이스 규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의 재질로는 황동합금을 많이 사용해요. 황동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거다라는 얘기야. 아연과 구리를 합금한 황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강도와 내 부식성을 고려하여 부식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서 알루미늄 합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도입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도입선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연결하는 외부 도입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도입선과 연결하기 위해서 봉착부 도입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개의 도입선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도입선은 필라멘트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전선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밑에 있는 필라멘트와 베이스하고 연결하는 이러한 전선이다라는 것이죠. 전류를 필라멘트로 운반하는 전기 도체가 되겠어요. 외부 도입선은 그래서 도입선을 외부 도입선, 봉착부 도입선, 내부 도입선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는 아까 좀 전에 한 거고요. 이때 외부 도입선은 구리로 만들어요. 구리로. 그래서 베이스로부터 봉착부까지 선을 의미하며 구리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 들어오는 것을 구리로 만들지, 그 구리하고 여기 구리하고 또 외부 도입선은 구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리로 만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봉착부 도입선은 얘하고 이제 내부 도입선하고 연결하는 것이 봉착부 도입선이잖아. 얘는 이제 어떻게든 접합을 해야 돼. 용접 같은 거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열로 유리를 접합한 봉착부 내의 선이지만 이 구리와 여기 내부 도입선의 철선과 연결하기 위해서 니켈강에 구리를 피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한 거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 특징인 것이지, 니켈강에 구리를 피복했다라는 얘기, 구리를 피복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듀미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듀미선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내부 도입선은 봉착부 도입선과 필라멘트에 접속되며 니켈이나 구리 또는 니켈을 도금한 철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철선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다음에 배기관입니다. 이그저스트 튜브 해서 유리구에서 공기를 비우고 밀봉하기 전에 불활성 기체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유리관입니다. 유리구의 배기 및 가스 봉입을 위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다음에 스템이에요. 스템. 봉착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필라멘트를 지지하는 앵커와 연결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유리예요. 스템은. 그래서 아까대 분규산 유리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대 한번 보면은 요게 스템이라고 했죠. 요거 유리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유리다라는 얘기고, 필라멘트를 앵커로 지지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규산 유리를 사용합니다. 유리 쓰다가 남은 거 여기다 쓰든지, 아니면 유리구 있죠? 이게 딱딱한 분규산 유리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또 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재질로 쓰면은 비용이 더 비싸지겠죠. 재료가 자꾸 바뀌면은.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앵커예요. 앵커는 필라멘트를 지지하는 선으로서 몰리브덴 선을 사용해요. 원소 기호로는 MO가 되는 거고, 몰리브덴을 쓴다라는 겁니다. 내열 내진의 특성을 가져야겠죠. 필라멘트를 지지를 하기 위해서는 얘도 열에 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진동, 아까도 움직일 때 그거를 의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진의 특성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고, 몰리브덴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봉입가스예요. 필드가스 해서 1913년 이전까지는 백열전구는 가스를 주입하지 않고 진공 상태로 직선형의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어요. 직선형의 필라멘트를 사용했는데, 온도 복사 이론에 따라 백열전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고 있었죠. 높였어. 그랬더니만 온도가 높아가니까 필라멘트가 어떻게 돼? 끊어지지, 탄단 말이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필라멘트의 증발에 따라 수명이 단축되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유리구 내를 진공으로 한 후에 고온에서도 텅스텐과 화합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를 봉입한다라는 겁니다. 가스의 압력을 높이면 텅스텐의 증발이 억제되어서 필라멘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본 것이죠. 즉 수명이 자꾸 단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수명 모든 그래서 어 백열 전구에 쓴 것들 뭐 얘를 갖다가 위해서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한 것은 효율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효율 상승보다는 이제 수명 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루멘 퍼 와트 해가지고 광속을 더 많이 빛을 내는 거 그것도 효율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전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상용화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위가스로 아르곤과 질소를 사용합니다. 아르곤을 주입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라멘트가 타는 거, 승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르곤은 필라멘트가 승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일반 전구에는 아르곤을 85에서 95% 정도, 나머지는 질소를 사용하고요. 큰 용량의 전구에는 아르곤을 50% 정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화 방지를 목적으로 주입한 이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이 아크 방전을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아크 방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크 방전을 일으키지 않도록 아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위가스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필라멘트의 산화를 막기 위하여 주입한 아르곤 가스가 대류 현상이 나타나서, 대류 현상이라는 얘기는 그 공기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얘기지, 물이 흐른다라는 것처럼 그 대기가 이제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르곤 가스가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필라멘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불 밝기가 흐려진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는 가스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스손에도 불구하고 효율면으로는 진공 전구보다는 좋았어요. 그래서 진공에다가 효율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아르곤 가스를 봉입했던 거고, 이 가스를 봉입했는데 대류 현상 때문에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서 불밝기가 좀 흐려졌는, 그렇게 예상보다 그렇게 좋게 밝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주입은 상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때인 건데, 보통 때에는 불을 끄고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또 다시 불을 켜고 있는데, 여튼 소등시에는 2분의 1에서 4분의 3 기압 정도로 주입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게 하고, 점등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기압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가스 주입을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입을 합니다. 이때 1기압이라는 건 우리가 좀 생소하죠. 1기압은 760 수은주 밀리미터다라는 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압은 760 수은주 밀리미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등 시에는 2분의 1에서 4분의 3 기압이고, 점등 시 때는 1기압 정도가 되도록 주입한다라는 겁니다. 가스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라멘트를 코일형으로 만들어서 가스손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중 코일형을 사용해서 더욱 가스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열 전구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다음에 이렇게 가스를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이 좋게끔 하고 싶었어. 그래야지 백열 전구를 가격을 저렴하게 일반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게터라는 것이 이제 뭐 받아들이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물체죠. 그래서 가스를 주입하였어도 사실상 유리구 내부에 미량의 산소가, 이제 진공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량의 산소는 아무리 하더라도 미량의 산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주입했어도 미량의 산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등할 때 고온에서 필라멘트가 산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구 내부가
검게 그을리고 필라멘트가 가늘어지게 되어 전등 효율이 왜 가늘어지겠어? 타니까 승화되니까 그래서 가늘어지게 되어서 빛이 잘 안 나와지는 거지. 그래서 전등 효율이 감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화 현상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이제 흑화 현상이 초래되니까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이러한 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작 시에 그래서 필라멘트 그리고 스템에다가 정린이나 빨간이냐 레드인 인피 있잖아. 피 우리 원소기호 피 그거 정린이나 질화바륨을 이라는 것을 바릅니다. 요걸 우리는 게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얘가 이제 흡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흑화가 안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를 했다? 그렇지, 수명 연장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점등 시 게터가 미량의 산소와 결합하여서 진공도를 10의 마이너스 5승 수은주 밀리미터까지 상승시켜서 필라멘트를 보호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진공도를 이만큼은 이제 진공을 많이 시켜 놓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은 10의 마이너스 4승 수은주 밀리미터 정도의 진공 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터를 발라서 10의 마이너스 5승 수은주 미터 정도까지 진공도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즉 텅스텐 진공 전구의 진공도는 진공전구는 최종적으로 10의 마이너스 5승 수은주 밀리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게터로는 진공전구, 즉 진공전구는 소형전구라고 했어요. 꼬마전구라고 하는 소형전구인 것이고 걔는 30W 이하의 전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형전구에는 정린을 사용하며 가스가 들어간 40W 이상의 40촉이라고도 우리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40촉, 60촉은 60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 있는 40촉 이상의 40W 이상의 전구에는 질화 바륨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백열 전구에 대해 공학적 연구가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열 전구의 전등 효율은 약 10 루멘/퍼 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형광등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형광등은 약 30 루멘/퍼 와트 정도이어서 형광등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LED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열 전구의 전등 효율에서 단위가 루멘/퍼 와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래와 같은 약식으로 광속을 이용하여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루멘 전등 효율 요거에 대한 요 광속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약식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속 F는 100분의 W의 제곱 플러스 14 곱하기 W 빼기 200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명용 백열 전구의 광색은 2700 켈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용 백열 전구의 광색은 2700 켈빈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텅스텐은 금속이고 금속은 저항값이 저온일 때와 고온일 때 저항값이 다르죠. 그렇죠? 즉 온도에 비례합니다. 저온일 때는 저항값이 작고 고온일 때는 커지죠. 대신에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는 그 반비례하는 성격이 있죠. 도체일 경우의 저항을 이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이건 전기 응용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저항값이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현재 온도의 저항값은 과거의 저항값에 과 관련이 있어. 내가 식을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든 좀 나오는 것 같아. 반도체 쪽이든 뭐 어느 쪽에서든 이런 건 나오죠. 이런 식은. 그래서 현재의 저항은 금속의 저항값은 과거의 저항값에 금속의
과거의 저항값에다가 과 관련이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저항값도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써주는 거야. 그런데 값이 비례해. 이 왜 비례한다라는 거는 이거 수식을 만든 그 수학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만든 거야. 자, 그래서 과거의 저항값과 연관이 있어. 그런데 온도가 과거의 값보다 크면, 즉 얘가 25도고 현재가 30도면은 여기는 괄호 안에는 양수지, 음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저항값 곱하고 더해주면 현재의 저항값은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야. t-t0 쓴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정확하게 현재의 저항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례상수 알파 쓰는 거예요. 요때 이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온도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떠한 금속 재료에 따라서 이 알파가 정해지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쓰면 R0로 묶으면 R0로 묶으면 1 플러스 여기 알파 있으니까 알파에다가 t-t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도체일 때도 내가 수식을 갖다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금속일 때의 온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디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볼 때 하면 되겠습니다. 백열전구의 수명은 보통 1000시간으로 잡습니다. 1000시간으로 잡아. 우리 근데 자동차에 사용하는 내부에서 실내등 있지? 그런 것들은 이제 100시간 정도로 보통 잡아요.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라멘트를 이중 코일로 사용하면 대략 단일 코일보다 3% 이상 효율이 좋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백열전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동정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야. 사실 이거는 동정 특성이라는 거 하는 것에서 동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백열전구의 동정은 뭐냐 하면은 점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즉 수명에 따른 전구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정이라고 해. 즉 시간이 백열전구를 킨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전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전구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때 전구의 특성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광속이 있을 수 있고, 광도가 있을 수 있고, 조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 휘도가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이 있는 거예요. 효율도 있겠지. 효율.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동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에 따른 또는 시간에 따른 그러한 특성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동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곡선으로 그린 그것을 우리는 동정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전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동정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동정 특성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구의 수명이 2분의 1인 시점에서 측정한 전구의 특성을 우리는 동정 특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동정 특성. 그래서 전구의 수명이 2분의 1인 시점에서 측정한 전구의 특성, 그걸 동정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에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징 하면은 이제 우리 화장품에도 에이징 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거야.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새로 만든 전구를 처음 전등하면은 필라멘트의 특성이 고르지 못해서 전력, 전류, 광속, 효율 등이 변화하게 돼요. 그냥 과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 특성이. 그래서 이러한 과도 현상이 없어지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에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인 것이죠. 다음에 초특성이라는 용어가 있어. 얘는 뭐냐 하면 약 1시간의 에이징 작업 후에 측정한 전구의 특성,
그걸 우리는 초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초특성은 몇 시간? 약 1시간의 에이징 작업 후에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백열전구의 도립전류. 백열전구의 도립전류는 굉장히 커요. 즉 그래서 백열전구의 도립전류는 평균 사용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류에 비해서 10배를 초과합니다. 10배 이상이 아니야. 10배가 아니야. 10배를 초과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초과한다라는 얘기야. 즉 100V, 100W의 백열전구에서는 전류 I는 당연히 1A가 흐르겠지만 도립 전류는 10A가 아니라 10A보다 높은 초과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외의 용어로는 단선 수명이라는 게 있고 유효 수명 등이 있는데, 단선 수명은 선이 끊어지는 것이죠. 즉 점등을 개시한 후에 필라멘트가 끊어질 때까지 점등 시간, 이것을 우리는 단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효 수명이라는 얘기는 점등을 개시한 후 광속이 처음 값의 80%로 저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광속이 100%부터 해서 80%까지를 우리는 뭐를 본다라는 얘기야? 유효하다라고 보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유효 수명은 80%까지에 걸리는 그때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호. 자, 봅시다 또. 이거 갖고 그냥 1강으로 해야겠다. 1강, 2강.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2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강 체계, 2강 체계로 해야 되니까. 네, 수고했습니다.